그래서 아까 그 트레이닝 셋 얘기, 그 아토믹 에너지 얘기하다가 이제 트레이닝 셋 얘기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뭐 아까 아토믹 에너지는 뭐니 이런 건 다 이론이었고, 그럼 이제 그 트레이닝 셋을 좀 어떻게 잡는지 프랙티컬한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그 좀 예시들을 몇 개 가져왔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트레이닝 셋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이제 직관을 이용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다 이제 어떤 시스템에 대한 물리화학적인 지식이 있을 테니까 어떤 시스템을 모델링 하려면은 이런 트레이닝 셋을 잡으면 되겠다는 그런 직관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어떤 코어쉘 퀀텀 닷을 시뮬레이션 하고 싶다고 하면은 요게 이제 벌크 부분이 있을 거고 요 퀀텀 닷 안에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퀀텀 닷의 뭐 서페이스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요 나노 파티클의 경계 부분, 요게 이제 코어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코어랑 쉘의 경계 부분, 마지막으로 요게 그 엣지도랑 그 다음에 코너를 샘플링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나노 파티클을 만들어 가지고 요 코너 부분만 따로 샘플링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요 전체 나노 파티클의 어떤 부분들을 잘 샘플링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잡는 방법, 사실상 요렇게 제일 많이 잡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몰레큘러 다이나믹스나 릴렉세이션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트레이닝 셋을 잡게 되겠죠. 그 두 번째 방법으로 많이 그 하는 거는 이제 액티브 러닝을 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러닝은 아마 그 이 겨울학교 강의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을 쭉 진행을 하다가 그 어떻게 이 시뮬레이션에 있는 그런 그 컨피그레이션이 트레이닝 셋에 없으면은 그 트레이닝 셋을 다시 추가해가지고 쭉 그 시뮬레이션을 다시 진행하는 그런 방법이죠. 여기서는 이제 트레이닝 셋을 추가하는 게 결국 DFT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실험을 하는 게 아니어서 이거를 그나마 좀 빨리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그 어떤 컨피그레이션이 주어졌을 때 그게 이제 트레이닝 셋 안에 포함되어 있냐 아니냐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디스크립터가 필요한데, 그거를 주로 이제 uncertainty라고 합니다. 그래서 uncertainty는 어떤 우리가 그 주어진 구조가 학습됐냐 안 됐냐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이용해서 앙상블 기반의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어떤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초기 조건을 다르게 한 다음에 그 네트워크 여러 개를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여러 개를 학습을 한 다음에 그 값들로 어떤 물리량을 예측했을 때 그 물리량의 이제 스탠다드 베리에이션이 크면은 그게 이제 학습이 잘 안 된 영역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렇게 true PES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쭉 구했을 때 학습이 안 된 영역의 어떤 그 값을 예측을 할 때는 여기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머신러닝 모델이 그냥 랜덤으로 막 예측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굉장히 크고, 요거를 이제 학습된 영역에서는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같은 값을 예측을 해서 그 디비에이션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활용한 그런 앙상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여기서도 이제 그 아토믹 에너지 매핑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게, 결국 여기서도 이제 아토믹 에너지 값을 가지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하는 건데, 요게 이제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이제 트레이닝 셋 안에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이제 아토믹 에너지 매핑이 달라서 이게 디비에이션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주어져서 디비에이션이 있을 때 이거를 그냥 이제 앙상블을 사용하면은 요게 그 아토믹 에너지 매핑에서 나오는 디비에이션인지 아니면 언설턴티에서 나오는 디비에이션인지 구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있던 연구실에서 개발한 방법은 요거를 이제 단순히 머신러닝 포텐셜을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번 머신러닝 포텐셜을 개발을 해서 그걸로 이제 전체 트레이닝 셋의 어떤 아토믹 에너지를 그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MLP에 대한 그 아토믹 에너지 레퍼런스 값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토탈 에너지로 트레이닝 하는 게 아니라 요 아토믹 에너지로 다시 한번 여러 개의 머신러닝 포텐셜을 학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이렇게 아토믹 에너지 매핑 문제를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토믹 에너지로 학습하는 그런 언설턴티 값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플NN이란 코드에 들어가 있고요. 네. 토탈만 같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까 아토믹까지 다 봐야 될까요? 네, 왜냐면 그 토탈 안에서도 이제 시뮬레이션 셀이 워낙 크기 때문에 토탈 에너지는 이게 다 평균화돼서 사실 비슷하게 나올 확률이 크고요. 결국 이제 언설턴티를 보려면 그 트레이닝 셋 안에 어떤 부분이 이제 트레이닝 셋에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매핑 문제 때문에 이게 또 달라질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사실 이렇게 복잡한 거 안 하고 그냥 폴스를 사용해서 예측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폴스 같은 경우는 이게 아토믹마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제 아토믹 에너지 매핑을 생각 안 하고 그냥 폴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사용하면은 언설턴티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좀 쉬운 방법인데 이게 약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그 폴스로 언설턴티를 계산하면은 이게 학습된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히 0으로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게 시메트릭 펑션이나 어떤 시메트릭한 모델을 사용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학습되지 않은 영역 중에 어떤 시메트릭한 영역이 나오면은 이게 수학적으로 그냥 0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폴스가. 그래서 이게 학습되지 않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폴스 값이 다 0이 나와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0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건 논문 그냥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건데 이제 그 언설턴티를 예측하는 게 앙상블 말고도 뭐 MV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그냥 이 논문에서 다 벤치마크해서 테스트 해봤을 때 뭐 대부분 다 비슷해가지고 꼭 앙상블을 쓸 필요는 없이 뭐 더 속도가 빠른 그런 MV나 그런 방식을 써도 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쓰기가 쉽진 않습니다.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요것도 이제 그냥 알려드리는 슬라이드인데 이게 이제 액티브 러닝을 하려면 이제 언설턴티도 계산해야 되고 뭐 시뮬레이션도 해야 되고 DFT도 해야 되고 해서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를 자동화해주는 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플레이어라는 코드랑 그 다음에 디피젠이라는 코드가 있고요. 그래서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갭이나 에이스 모델 같은 거를 아마 내장이 돼 있을 거고 요거를 사용해서 이 액티브 러닝을 자동화해주는 코드가 있고 그 디피젠 같은 경우는 이제 디뱀드 킷을 만든 그 회사에서 만든 거라서 디뱀드 킷 같은 경우로 액티브 러닝을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아마 넷킵이나 다른 모델도 가능하게 해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이런 툴을 쓰시면은 좀 더 이제 복잡하게 그냥 생각 안 하고 트레이닝 셋을 더 간단하게 샘플링을 할 수가 있는데 항상 자동화 코드를 사용할 때는 이거를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무작정 쓰시기보다는 이거를 좀 잘 들여다보면서 이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는 그 트레이닝 셋을 잡는 방법 중에 그 메타다이나믹스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보통 몰레큘러 다이나믹스라는 방식으로 이제 MD를 해가지고 쭉 트레이닝 셋을 샘플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온도가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게 PES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구조관관에서 보통 이제 이퀄리브리엄 스트럭처 근처에서만 이렇게 샘플링이 쭉 되거든요. 이게 물리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이 골짜기 안에서만 이렇게 노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골짜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액티베이션 배리어를 샘플링하는 걸 더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메타다이나믹스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할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바이어스를 가하는 방식인데 그 주어지는 폴스 말고도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샘플링이 된 영역을 피하도록 그 already sampled configuration을 피하는 영역으로 이제 바이어스를 줘서 시뮬레이션이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바이어스를 어떻게 잡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N2 분자가 표면에서 이제 NN으로 나눠지는 그런 반응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요거를 N2에서 N 두 개로 되는 반응을 샘플링을 하고 싶은데 요거를 그냥 몰레큘러 다이내믹스를 하면은 이게 시간이 너무 느려가지고 요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해주기 위해서 그 바이어스를 어떻게 걸어주냐면은 그 N 사이의 디스턴스로 이제 바이어스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N 디스턴스를 가지고 이 계속 새로운 NN 디스턴스가 나오도록 쭉 이제 그 드라이브를 하면은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점점 이제 N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우리가 액티베이션 배리어가 나오는 이 부분이 이제 잘 샘플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할 때는 요 컬렉티브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프로퍼티가 뭔지 그거를 물리량을 잘 정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일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있던 연구실에서 개발된 방식인데 그러면은 요 뉴럴 네트워크 포텐셜의 그 디스크립터 펑션 자체를 컬렉티브 베리어블로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샘플링 되지 않은 영역으로 쭉 포텐셜이 이제 드라이브가 되기 때문에 그냥 요거 하나만 돌려놓으면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 구조를 샘플링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로 요런 이제 요거를 컬렉티브 베리어블로 하는 그런 메타다이내믹스 방법이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리콘 크리스탈을 가지고 메타다이내믹스를 이렇게 돌렸을 때 요게
그냥 단순히 이제 그 구조 스페이스 안에서 샘플링 되지 않은 영역으로 계속 디라이브 하기 때문에 결정 구조에서 시작해서 이제 아몰포스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커져서 이렇게 보이드나 서페이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는데도 뭐 아몰포스나 클러스터 같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프로퍼티가 잘 샘플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연구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쓰실 수가 있는데 이것만 그냥 돌려놓으면은 굉장히 좀 다양한 그 프로퍼티가 샘플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메타다이나믹스 어쨌든 그게 이퀄리브리엄 스트럭처, 이퀄리브리엄 그 컨피그레이션 샘플링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메타스케일링 아니면 그거 샘플링 하는 거잖아요. 네. 아까 전에 이야기한 그 고온에서 고에너지 그 시뮬레이션을 샘플링 하는 건 사실은 그거는 고온에서 이퀄리브리엄 스트럭처를 넣는 거잖아요. 네.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떻게 나아요? 사실 근데 그 메타다이내믹스가 좀 더 잘 쓰면 좋은데 그 보통 이게 사실 잘 쓰는 게 쉽잖아요. 하이퍼 파라미터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고온을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게 더 쉽고 그 빠르게 할 수 있어서. 예.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트레이닝 셋 잡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고, 첫 번째는 여러분의 직관을 사용해서 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액티브 러닝, 세 번째는 이제 메타다이내믹스 같은 샘플링 방식을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픈 소스 코드 하나를 그 소개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니버셜 포텐셜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머신러닝 포텐셜로 쭉 해왔던 연구들인데 항상 느끼는 건데 이제 머신러닝은 굉장히 좋은 툴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학습하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노파티클 하나를 이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뭐 베이컨씨나 뭐 슬랩이나 나노파티클 굉장히 다양한 그 구조를 샘플링을 해야 되고 뭐 결정 하나를 그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뭐 아몰포스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결정 구조도 해야 되고 요 과정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 포텐셜의 핵심은 결국 트레이닝 셋을 잡는 건데 이 트레이닝 셋을 잡는 거에 너무 많은 도메인 널리지나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쉽게 접근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시된 개념이 이제 그 머신러닝 포텐셜의 이제 빅 데이터 어프로치를 들여와서요. 요거를 이제 굉장히 큰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그냥 여러 개 어플리케이션에 다 쓸 수 있는 그런 유니버셜한 포텐셜을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유니버셜 포텐셜 혹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여기 있는 메이스랑 그 다음에 세븐넷이란 포텐셜이 그 유니버셜 포텐셜의 예시인데요. 이제 여기서 굉장히 신기한 게 이 두 포텐셜들은 다른 트래젝토리를 넣은 게 아니라 그냥 그 결정구조 트래젝토리만 쭉 넣어서 학습된 그런 포텐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이제 결정구조밖에 배운 적이 없죠. 근데 이제 이 두 포텐셜이 그 예측하는 그런 영역을 보면은 그 워터도 학습을 잘 예측을 하고요. 워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닝 셋이 아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 디솔루션 심지어 이제 촉매나 그 모프 같은 굉장히 이제 트레이닝 셋과 동떨어진 어느 영역도 생각보다 잘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븐넷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정제 구조도 잘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 같은 이제 올가닉 몰레큘들도 잘 예측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거는 배우지 않은 거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치 챗 GPT가 영어 데이터가 엄청 많고 한글 데이터는 거의 없는데 한글 데이터도 굉장히 잘 예측하잖아요. 마치 그거를 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런 머신러닝 포텐셜에 굉장히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메타나 그 구글 같은 기업들도 다 이런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가지고 그 이렇게 이제 그 유니버셜 포텐셜들이 이제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하는 건데 이게 익스트라폴레이션을 왜 잘하냐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요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E3 이퀴버리언트 그래프를 쓰는데 거기는 이제 어떤 원소의 정보를 그 원활 인코딩으로 인베딩을 하기 때문에 요 인베딩 과정에서 원소에 대한 케미스트리 정보가 그 네트워크에 잘 학습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그 포텐셜 에너지 서페이스에서만 이제 머신러닝 포텐셜이 잘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머신러닝 포텐셜이 그 케미스트리 자체를 학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피직스나 케미스트리의 그 원리 자체를 안다는 겁니다. 이게 워낙 빅데이터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요거는 이제 세븐넷 제로에서 그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맨 앞에 있는 인베딩 벡터를 한번 그 PCA로 쭉 플롯을 해본 건데요.
요거는 굉장히 신기한 게 이제 그 임베딩 벡터만 보는 건데도 이게 주기율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소고요. 이게 헬륨이고 이게 리튬이고 이게 쭉 가는 건데 그 처음에는 이제 수소 헬륨 가고 그 다음에 주기성 8개로 돌고 그 다음에 18개로 돕니다. 그래서 이런 케미스트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에너지랑 구조를 쭉 배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기율표 같은 정보가 얘가 간접적으로라도 다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빅데이터로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실제 물리적 원리를 어느 정도 이제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제가 최근에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래프 뉴럴 넷이다 보기 때문에 이런 여러 물리적인 그 인터랙션 중에서 그 쿨롱 에너지를 기존의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잘 배운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 이게 익스트라폴레이션이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해서 이러한 원리로 이제 물리적인 그 법칙을 배우기 때문에 아예 그 익스트라폴레이션이 잘 된다고 이제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궁금하시면 논문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유니버셜 머신러닝 포텐셜의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인데요. 이게 이제 맷벤치 디스커버리라고 해가지고 그 이런 유니버셜 포텐셜들을 쭉 개발한 다음에 그 순위를 매기는 어떤 플랫폼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1위가 지금 메타입니다. 그 페이스북에서 하는 그 메타가 맞고요. 지금 페이스북 같은 기업도 여기 뛰어들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핫하고 여기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구글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기준으로 요 위에는 이제 오픈소스가 아닌 애들, 그 아래는 이제 오픈소스인 애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세븐넷이 그 서울대 한승우 교수님이 만드신 건데 원래는 한 3위 정도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모델이 많아져가지고 10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좀 비공식적인 소스에 따르면은 그 세븐넷이 지금 거의 2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공개는 안 했는데 지금 거의 그 서울대에서 그 세계 최고 모델을 비공식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이게 파라미터 개수를 보시면은 이게 다 이제 10 밀리언 이상인데 지금 세븐넷만 거의 밀리언이나 그 K 단위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성능으로도 지금 2위 정도로 돼가지고 아마 이제 세븐넷이 이런 머신러닝 포텐셜계의 딥시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네.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거 왜 하는 건데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물어보고 싶은데 그 사실 구글에서 하는 거는 이제 그 거기서 단백질하고 신약 개발하고 했잖아요. 그 다음 타겟으로 이제 넘어간 것 같은데 거긴 좀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제품으로 판매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퀀텀 메카니컬한 계산하는 플랫폼 같은 거 팔고 그러는데 아마 뭐 그런 거 제품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제 생각에는 네. 저는 그 울리스 교수가 메타로 이직을 할 때 그 총매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모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다 뽑은 거 보니까 그냥 소재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연장선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궁금했습니다. 네, 저도 궁금하네요, 사실. 네. 여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많은 모델들이 넥힙 베이스. 넷킵은 지금 그 세븐넷이랑 지놈 두 개가 이제 넷킵 기반이고요. 그 나머지는 좀 트랜스포머나 새로운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네, 있습니다. 똑같은 넥힙이나 뭐 이스리넷 정도인데 플러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세븐넷에서 그 중간에 그 셀프 인터랙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코스트를 좀 줄이는 방법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별거 아닌 게 그냥 텐서 곱이 하나 있는 거를 그냥 리니어하게 바꾼 건데 그것만 했을 때 이제 익스트라폴레이션이 굉장히 좋아지고 에러도 낮아진다는 게 그 요 논문에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그 저도 이제 옆에서 듣기만 하긴 했는데 그 머신러닝적인 노하우가 굉장히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커널이나 이제 컴퓨터공학적인 그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 단순히 이제 같은 모델로도 상당히 다른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재료과 출신이면 하기가 힘들지. 아닙니다. 아직 제 생각에 아직 블루오션인 거예요. 재료과 사람들도 충분히 많이 기여할 수 있을 정도로 초입이어서 뭐 이게 한 5년 후가 되고 이러면은 저희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막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메타 같은 것들이 순위가 높긴 한데 여기서 이제 요거는 펄스를 미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펄스를 바로 구하는 그런 에너지 컨설베이션이 안 되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다른 것들은 펄스를 미분해서 구하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 에러 자체는 어떻게 높일 수는 있어도 그 뭐 thermal conductivity나 그런 어떤 다이내믹스를 보면 이게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메타가 1이긴 1인데 그 솔직히 이거는 어떻게 잘 마사지를 해가지고 순위가 높은 거지 실제로 지금 다이내믹스적으로는 1위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중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이제 force를 미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구하지 않고 그 force를 이제 바로 구했을 때 요게 이제 그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점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걸 나타내는 논문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네, 요게 이제 순위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그 회사들에서 치고 있는데 이걸 사실 잘 들여다봐야 된다. 뭐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세븐넷에서 요거는 지금 다 비공개 모델인데 그 지금 세계 2위 모델을 아마 공개를 할 거거든요. 몇 달 뒤에. 그게 나오면은 아마 그게 거의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그 파라미터 수도 압도적으로 거의 100분의 1로 잡고 그 다음에 성능도 좋은 그런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만 기다리시면 아마 굉장히 좋은 모델을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이상으로 뭐 MLP 컨셉에 대한 말씀은 이제 그만 드리고 이제 프랙티컬하게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질문은 제가 이제 머신러닝 포텐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모델이랑 코드를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항상 물어보는 게 이 중에 뭐 써야 돼요? 그거 물어보거든요. 그 사실 뭐 이론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좋은 거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랙티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셋 잡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프랙티컬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무슨 하이퍼 파라미터가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다가 이제 터지는 경우도 있고 안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이게 만약에 안 터지는 경우에서는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실전적인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한 부분은 아까 사실 그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긴 한데 그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은 이 디스크립터를 방식으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나 뭐 갭을 거쳐서 에너지를 예측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이거 제목을 잘못 달았는데 그 그래프 모델을 사용하는 게 있죠. 이게 그래프 모델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립터 모델과 그래프 모델이 있는데 그 장단점은 사실 명확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크립터 모델은 빠르고 GPU 메모리 별로 안 쓰고 그런데 이제 그 데이터 에피션시나 정확도가 좀 낮아지고 그 엘리멘트가 맞아지면 못 쓰는 거. 그리고 이 그래프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느리긴 한데 에러도 굉장히 작고 굉장히 넓고 많은 데이터에서 잘 작동을 하는 거.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립터 모델을 최근까지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게 이제 그 그래프 모델로 가면은 이게 이제 GPU에서만 보통 되거든요. 근데 디스크립터 모델 같은 경우는 CPU에서도 충분히 이제 할 수가 있어서 이따 실습 때도 아마 CPU에서 돌릴 텐데 이 CPU에서도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이걸 많이 애용하는 그런 편입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 자원과 어떤 시스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속도랑 정확성을 고려해가지고 트레이드 오프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잘 고려해서 정하면 되고요. 그 디스크립터 모델 중에서는 그러면 이게 3개가 있는데 요거 중에 이제 어떤 코드가 있고 뭘 써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벨로파리넬로 NMP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대에서 개발한 심플NN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 그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심플NN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벨로파리넬로 쓸 거면 이제 심플NN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디뱀디킷은 디뱀디킷이죠. 요거는 코드가 있는데 이것도 코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저 프렌들리하고 그 플랫폼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이제 액티브 러닝이나 이런 것도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가장 유저 프렌들리 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게 이제 그 디스크립터가 간단하기 때문에 정확도 면에서 약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안정성 면에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즘 많이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트레이닝 셋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더 이제 시간이 느려지는데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가 추세이기 때문에 요거는 못 쓰고 있거든요. 다만 요거의 장점은 이제 바습에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바습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갭은 아닌데 갭 비슷한 그 모델이긴 한데 어쨌든 바습에서 이제 바습 버전 6에서 바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걸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습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깊은 어플리케이션 하긴 힘들어가지고 이건 입문용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어드밴스된 그런 다른 코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 머신러닝 포텐셜들 중에 이제 그 아까 MTP라는 모델은 앞장엔 없었는데 어쨌든 많이 쓰는 모델이어가지고 요거랑 갭이랑 NMP랑 속도랑 정확도를 이제 그 비교한 논문이 있는데 그 가로축이 이제 코스트고 세로축이 그 에러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논문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게 요게 에러가 사실 5EB 뭐 1EB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거의 노이즈에 가까운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보통은 이제 DFT 정확도는 한 10mb per 아톰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선까지만 보면 되긴 하는데 보시면은 요 보라색 갭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확실히 크고요. 같은 정확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까 MTP라는 모델은 설명은 안 드리긴 했는데 MTP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NMP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심플 NN이 아니어가지고 그 빨간색 그 NMP를 심플 NN으로 하면 요거보다 조금 더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NMP 중에서 심플 NN을 그 추천을 드린 거고요. 이따 그 실습도 심플 NN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심플 NN 홍보가 좀 그렇지만 한 번 더 홍보를 하자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좋은 게 그 GPU 그 활용을 잘 해가지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요 코드 중에 이제 가장 옵티마이즈가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CPU에서 놀고 있는 부분이랑 GPU에서 하는 부분의 그 알고리즘을 이제 잘 해가지고 최대한 요 GPU 성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알고리즘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트레이닝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CPU에서 ND를 돌릴 때도 요게 그 인텔 AVX의 그 최적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거의 2배에서 3배 빨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MTP보다 빨랐던 건데 그래서 요거 그 SIMD 그 최적화된 모델을 사용하면은 이제 아마 그 벨라파리넬로 중에는 요 코드가 가장 이제 빠를 겁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언설턴티나 GDF 같은 피처들도 있고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PCA 화이트닝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디스크립터 모델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바로 트레이닝하면은 그 트레이닝이 잘 안 될 때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PCA 화이트닝으로 이제 디스크립터의 어떤 분산을 비슷하게 맞춰주고 트레이닝하면은 이게 훨씬 잘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디스크립터 모델 중에도 이게 되는 게 심플 NN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월등히 다른 코드들보다 이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디스크립터 모델에 대한 어떤 그 프랙티컬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 근데 참고로 저는 이게 개발하진 않았습니다. 무관한데 진짜 좋아서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저는 개발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네네. 개발 한승 교수님은 컴퓨터공학 전공하는 연구원들이 있는 건가요? 원래 없다가 최근에 한 명 들어왔는데 저 때는 19년도에는 다 재료를 전공하신 분들이 네, 요 이규현 박사님이 이제 원래 메인 개발자신데 원래 좀 재료 하시다가 컴퓨터 쪽에 원래 관심이 많으시던 분이고 요거를 도입한 분은 컴퓨터 전공입니다. 최근에 들어온 분이 했는데 예. 요게 그 최적화는 쉽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디스크립터 모델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프 모델에 대해서 이제 쭉 나타낸 건데요. 최근에 이제 그래프 모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넷킵도 있고 메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잼넷도 있고 뭐 시넷도 있고 엄청 많은데 그거를 그 쫙 벤치마킹한 페이퍼가 있습니다. 삼성에서 나온 페이퍼인데 결론은 보시면은 그 정확도 면에서는 이제 이퀴버리언트 그래프기만 하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넷킵이나 메이스 같은 것도 다 이제 꽉 차 있는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잼넷이나 SCM 같은 것도 좋은 정확도를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도 면에서는 다 비슷하다. 그래서 어떤 거를 쓰던 최신 모델로 쓰면은 그 정확도 면에서는 다 비슷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속도가 문제거든요. 결국 그 병렬화가 그래프 모델에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제 생각에 현재 지금 세븐넷만한 코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약간 약파는 것 같은데 저 이것도 개발 안 했거든요. 개발 유저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넷킨 메이스 세븐넷 다 써보고 했을 때 이게 가장 좋은데 그 이유가 이제 이것도 최적화가 굉장히 이제 잘 돼 있기도 하고 그 가장 이제 장점은 병렬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큰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리 펑셔널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그리고 이제 네킵이랑 메이스 같은 경우 많이 쓰시는데 요거 두 개의 좀 차이를 말씀드리면은 이 두 개도 철학이 약간 다른데 네킵 같은 경우는 요게 레이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가 많기 때문에 그 속도는 약간 더 느릴 수 있는데 대신 컷오프가 길고요. 메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매니바디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레이어 넘버는 많이 해도 되지 않고 보통 한 2개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속도는 약간 빠른 측면이 있는데 대신 컷오프는 좀 작다.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차이는 메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병렬화가 좀 더 안 좋아가지고 이건 모델 자체의 한계인데요. 매니바디 메시지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 그 커뮤니케이션이 노드 간에 할 때 더 느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병렬화 측면에서는 네킵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네킵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보통 한 3개 정도 레이어 이상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네킵을 쓸 때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한 3개 정도 써야 되는지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요. 요게 이제 네킵에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2개 쓰면은 구조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원하드 인코딩이 되고 그게 이제 스칼라로 한번 인베딩이 되고 그걸 이제 컨볼루션을 2번 거쳐서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서는 보면은 이제 그 텐서가 L0 텐서에서 텐서로 가니까 스칼라에서 텐서로 가는 네트워크랑 텐서에서 스칼라로 가는 네트워크 2개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식을 아마 잘 나중에 집에 가서 유도해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RAB 텀이 2개가 아마 곱해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투바디 텀이 들어가는 건데요. 물론 논 리니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 투바디는 아니고 3바디가 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건 투바디 메시지로만 볼 때는 이제 투바디가 되고 요게 이제 그 컨볼루션 레이어가 3개가 되면은 요게 텐서에서 텐서로 가는 레이어가 하나 생기거든요. 근데 텐서에서 가는 레이어를 보면은 집에 가서 이거 잘 보시면은 요게 RAB에서 RBC로 가는 요게 곱해지는 텀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제 메시지 패싱 과정에서. 그래서 요게 이제 3바디 텀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보통은 이제 그 레이어 개수에 따라서 에러를 쭉 그려보면은 한 3개 이상에서 에러가 확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이제 프랙티컬하게 한 3개 이상을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시스템이 간단할 때는 그 2개에서도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도 또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그 잘 테스트해보고 쓸 수도 있긴 합니다. 요거는 사실 제가 그 강의 자료에 안 올려두고 나중에 생각나서 추가한 건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좀 업데이트 하도록 할게요. 그 홈페이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 모델을 이제 뭘 골라야 되느냐에 대한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트레이닝 셋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요것도 사실 아까 거의 다 설명을 드려가지고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크게 이제 3가지가 필요하다. 4가지일 수도 있구나. 이터레이티브 러닝 근데 하면 되는 거니까 하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잡는 게 그 베이스라인 모델 가장 기본적인 거 이제 벌크나 몰레큘이나 그 시스템에서 구성하는 가장 간단한 단위들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리액션 스페시픽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델링하고자 하는 그 시스템을 샘플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은 요 2개까지는 잘 하는데 마지막에 요 안전장치를 안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꼭 넣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있어야 또 아토믹 에너지 관점에서도 아토믹 에너지 매핑 관점에서도 요게 잘 매핑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요런 제너럴 퍼포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조성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1대1 조성을 시뮬레이션 하고 싶어도 그 옆에 다른 조성도 이제 샘플링을 해야 되고요. 그 온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고 싶은 온도보다 약간 더 높은 온도에서 이제 샘플링을 해서 그 트레이닝 셋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메타다이내믹스 같은 어드밴스드 샘플링 메서드도 이런 거에 같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갭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슈가 액티브 러닝 하기 굉장히 좋은데 요 인퍼런스 타임이 넘버 오브 트레이닝 셋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셋을 스파시피케이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여기서 가장 이슈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트레이닝 셋이 굉장히 여러 개 있을 때 이거를 다 쓰면 시간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통계적으로 고르는 그런 테크닉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COR이라는 방식인데 요 원래 이제 A라는 그런 M개 매트릭스에서 가장 이제 어떤 코릴레이션이 작은 그런 K개의 그 트레이닝 셋으로 줄이는 그런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갭 모델을 쓸 때는 항상 트레이닝 셋 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그 필요하다.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토믹 에너지 매핑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하고자 하는 그런 컴포지션이나 템퍼러처 외에도 다른 이제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를 충분히 이제 샘플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륨에서도 이제 여러 볼륨을 이제 샘플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PES가 여기라고 할 때 그 NVT로만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은 요 근처에서는 같은 볼륨에서 했기 때문에 잘 맞추는데 다른 볼륨에서는 완전히 틀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MPT 같은 경우로 시뮬레이션 하면은 요 주변 볼륨을 잘 샘플링 하기 때문에 요 주변에서만 해도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PT를 쓰던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을 하던 어쨌든 그 이렇게 안전장치를 둬서 최대한 그 시뮬레이션 하고 싶은 스페이스보다 약간 더 넓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 네. 유니버셜 모델 쓸 때는 샘플링 하는 방법 추가적으로 넣어야 되는 유니버설 모델 같은 경우는 그게 이미 있는 거니까 사실 튜닝 안 하면 되게 네. 뭐라 하잖아요. 네, 그쵸. 그거는 사실 그 미지의 영역이라 사실 모르겠어요. 그 연구를 막 하고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아직 이렇다 할 어떤 제너럴한 룰은 없는 것 같은데 비슷하게 조금 추가해주면 네, 비슷한데 좀 덜 해도 되겠죠? 기대하는 거는. 네. 그래서 그 매트리얼스 프로젝트를 학습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게 파인 튜닝 하는 게 필요한데 최근에 이제 오메시라고 해가지고 메타에서 나온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거는 되게 고온 데이터도 막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은 심지어 그 고온이나 다이나믹스도 어느 정도 맞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매트리얼스 프로젝트만 학습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오멘 모델은 아마 나중에 나올 텐데 그걸로 하면은 좀 심지어 파인 튜닝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아까 애칭 데이터도 거의 맞추거든요. 그런 정도의 리액티브한 것도. 그래서 이제 점점 그냥 유니버설 모델 하나만으로도 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네, 이거 들으시면 되는데 요게 그 머신러닝 포텐셜 아닌데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이제 머신러닝 처음 배울 때 이걸로 배웠는데 이거 꼭 들으세요. 안 들으신 분 있으면 진짜 꼭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콜세라에서 얼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앤드류용이라는 그 콜세라 창립자가 그 수업하신 내용인데 그 수업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 배운 이 강의에서 제가 그 기억나는 큰 메시지가 딱 2개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머신러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말을 한 게 있거든요. 네, 여기 이게 힌트가 있네요. 뭐냐면은 이제 러닝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제가 커트를 잘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략 이런 비슷한 말을 해서 제가 기억에 남고요. 여러분이 이제 그 지구상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딱 하나밖에 조절할 수 없을 때 뭘 조절해야 되냐 하면은 무조건 이제 러닝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머신러닝 포텐셜에서도 제가 경험하기로 마찬가지로 러닝 레이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상 머신러닝 처음 배울 때 가장 나오는 그 얘기 러닝 커브죠. 저는 그러니까 요게 정말 가장 그 여기서 어떻게 보면 바이블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잘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도 이제 머신러닝 포텐셜에서도 똑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러닝 레이트가 굉장히 크면은 이게 옵티마이즈를 할 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에러도 작게 줄고 이게 노이즈도 굉장히 크고요. 러닝 레이트가 작으면은 이게 조금씩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느려가지고 적당한 그 러닝 레이트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요. 또 2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거를 잘 안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러닝 레이트 하다가 이게 좀 줄었어요. 그러면은 러닝 레이트를 바꿔야 되거든요. 이걸 더 낮춰가지고 더 해야 에러가 떨어지는데 보통은 이제 잘 안 하세요. 이제 아마 이게 머신러닝에 대한 그런 그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하는 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를 조절하는 게 해서 이제 에러가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서 최대한 줄이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이거를 하는 거는 이제 매뉴얼리 그냥 손으로 해도 되고 우리가 이제 10에 마이너스 4승에서 했을 때 떨어졌으면 이제 5승으로 내리는 것처럼 이제 손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스케줄러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머신러닝 코드들에도 들어가 있어서 적절히 이제 사용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머신러닝 포텐셜을 그 학습을 할 때 보통은 이제 에너지 포스 스트레스 에러가 있는데 그 토탈 로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로스를 볼 때 토탈 로스를 보지 마시고 그 에너지 포스 스트레스 에러를 각각 보시라는 것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약간 기존의 머신러닝이랑 다른 점이어가지고 그 요거를 주의하면서 이제 어떤 프로퍼티를 잘 예측해야 되는지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요것도 이제 예를 들어 벨러파리넬로 모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많이 쓰고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연구들을 많이 읽어라. 거기서 이제 많이 쓰는 세팅으로 일단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거를 처음에 이제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 네트워크 크기겠죠. 그 네트워크 크기는 이제 노드에서 히든 노드의 개수인데 보통은 이제 히든 노드의 개수를 한 30 30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레이어에 노드가 30개씩.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 벨러파리넬로에서 충분하고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도 중요하고 말씀드렸듯이 이건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5승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레귤라리제이션 파라미터도 잘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때문에도 요것도 잘 설정하면 에러를 거의 오더 단위로 낮출 수가 있어가지고 네, 요런 것들을 잘 엔지니어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많이 쓰는 세팅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약간 그 어드밴스된 내용이라서 그 크게 뭐 모르셔도 되긴 하는데 이제 그 매트리얼스 사이언스 프로블럼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샘플링 바이어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매트리얼스 사이언스에서 디펙트 모델링을 할 때 어떤 벌크 안에 디펙트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빨간색은 그 디펙트고 여기 베이컨씨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문제는 이게 디펙트가 있는 셀에서 그 원자가 100개 있다 그러면은 그 99개는 벌크고 4개, 그 하나만 디펙트잖아요. 그러면 트레이닝 할 때도 디펙트 아톰이 이 안에 적기 때문에 이게 학습이 좀 덜 돼요. 근데 이거는 매트리얼 사이언스 프로블럼에서 항상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요 그 디펙트나 어떤 그 리액티브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요거는 웨이트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심페르넨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럭처 리스트 파일 같은 걸 보면은 이제 그 트레이닝 셋별로 웨이트를 조정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디펙트가 있는 셀을 웨이트를 조금 더 키워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디펙트가 있는 셀 안에서도 벌크가 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요 안에서도 웨이트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서, 요거는 뭐,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심플해는 코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두세 줄로 금방 이제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 같은 샘플 안에서도 요 샘플링 바이어스를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그런 웨이트 스킴이 있다. 그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 시뮬레이션이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네, 그 다시 이 아저씨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아까 그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제가 기억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러닝 레이트가 가장 중요하다. 그 두 번째는 당연한데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그 두 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말인데 사실 우리가 잘 연구하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트레이닝 할 때 이게 진짜 룰 넘버 원인데 트레이닝 할 때 우리가 트레이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하면은 에러가 계속 높게 나와가지고 이제 왜 그러지 그럴 때가 있는데 경험상 그 경우에는 제가 실수한 경우가 가장 많더라고요. 어디서 실수했냐면은 데이터 셋을 만들 때 실수하는 경우. 그래서 DFT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수렴을 안 했거나 아니면 뭐 원소를 잘못 썼거나 하는 경우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룰 넘버 원은 이제 트레이닝이 잘 안 될 때는 일단 나를 의심해라. 트레이닝 셋을 의심해라.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중에 이제 전자구조 계산 전문가도 계시고 많이 그럴 테지만 보통은 실수를 잘 안 하는데 이게 그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워낙 트레이닝 셋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안 하던 실수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잘 주의 깊게 봐라. 그게 일단 룰 넘버 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트레이닝 할 때 문제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때 그 중간에 이제 그 트레이닝한 머신러닝 포텐셜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쭉 하다가 갑자기 막 이상한 구조가 나오거나 시뮬레이션이 터지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대부분 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다가 나타난 구조가 트레이닝 셋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학습되지 않은 영역으로 시뮬레이션이 가서 이게 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요 두 번째를 방지하려면은 그 머신러닝 포텐셜이 이제 그 트레이닝 셋 안에서
잘 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스킵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트레이닝 셋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그 사이에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 과정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보통. 그래서 트레이닝을 잘 하면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지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제 테스트 셋을 어떻게 잡느냐가 잡고 요거를 이제 잘 잡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한 연구인데 그 큰 퀀텀 닷의 어떤 그 포논을 계산해가지고 그 옵티컬 프로퍼티를 MLP랑 DFT로 계산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실제 크기의 퀀텀 닷을 그 모델링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슬랩이나 벌크나 작은 크기의 퀀텀 닷에서 DFT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옵티컬 프로퍼티를 계산을 했는데, 그러려면 요 포텐셜이 잘 트레이닝이 됐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DFT 계산을 하는 이랑 비교해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비교를 할 때 이게 트레이닝 셋 안에 있는 구조하고 비교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사실 잘 맞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트레이닝 셋 안에 없는 구조로 테스트해보는 게 가장 포인트고요. 그 예를 들어서 나노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트레이닝한 그 사이즈보다 더 큰 사이즈에서 포텐셜이 잘 기술을 하느냐,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익스트라폴레이션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테스트 셋을 잡을 때 요 크기를 이제 DFT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크기로 잡는데, 요거를 이제 트레이닝 셋으로 넣는 게 아니라 테스트 셋으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요거를 트레이닝 셋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테스트를 못 하니까 요거를 이제 테스트 셋을 두고 요거를 이제 잘 맞출 때까지 트레이닝 셋 엔지니어링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없다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보통 MLP로 이제 해서 트레이닝을 할 때 가장 자신이 없는 경우가 요거를 생략해서 그런데, 저는 항상 요거를 이제 잘 설정하는 게 가장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길이고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테스트 셋에 나와야 되는 프로퍼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학 반응을 모델링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화학 반응에 대한 에너지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NEB 계산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 안에 없는 그런 NEB 계산을 한 다음에 이게 잘 맞추냐 보는 거. 포메이션 에너지도 우리가 그 트레이닝하지 않는 그런 컨피규레이션에서 잘 맞추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펀더멘탈 프로퍼티들,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나 포논 계산 같은 게 잘 맞추냐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이게 중요한 분야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extrapolation in scale, 그러니까 그 우리가 트레이닝한 그런 스케일보다 더 큰 시스템 사이즈에서 이게 잘 기술이 되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테스트 셋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식이고요. 시뮬레이션을 할 때도 사실 이게 트레이닝 셋 안에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그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모델링 하려는 공간이 그 샘플링하는 공간에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그 구조 스페이스가 굉장히 다차원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다 볼 수는 없고, 그 PCA나 T3 같은 걸로 차원을 줄인 다음에 그 차원 안에 우리가 모델링 하려는 그 스페이스가 잘 들어오느냐를 보는 게 일단 그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 필요 조건은 아니고 충분 조건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만족시켜야 되는 거고, 요거를 만족시켜도 사실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확실한 방법은 언설턴티를 보는 거. 그래서 앙상블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MV 같은 걸 써가지고 통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구조가 그 샘플링이 되었냐 안 되었냐를 이제 확인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그 예시는 요 논문인데요. 요거는 이제 다들 좀 잘 숙지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요 논문에서 그 하려고 했던 게, 제가 했던 일은 아닌데 요 논문에서 하려고 했던 게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이제 니켈이랑 실리콘이 있을 때 요게 섞이는 공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니켈 실리케이트로 가는 공정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 연구를 그 제 전 연구실에서 그 선배가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모델링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셋으로 잡았던 게 결정 구조, 리퀴드랑 아몰포스 구조를 잡았습니다. 그래야 이제 각각의 부분이랑 그 다음에 섞이는 부분을 잘 모델링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트레이닝 셋을 만들고 포텐셜을 학습을 해가지고 MD를 했는데 굉장히 신기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쭉 개면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되게 정렬된 상이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 큐빅 상인데 리튬이랑 실리콘이 이렇게 쭉 가다 계면에서 이제 큐빅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대박이죠. 이게 이렇게 니켈 실리케이션을 할 때 실험으로는 여기서 이제 결정 구조가 생긴 거를 몰랐는데 실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니까 이런 게 생기는 것을 안 거죠. 굉장히 엄청난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되게 그 선배가 막 흥분을 했었거든요. 이걸로 이제 좋은 논문 쓸 수 있겠다 했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생긴 새로운 상에 대해서 언설턴티를 계산을 해보니까 언설턴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말은 이게 이제 실제로 이런 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머신러닝 포텐셜에 이게 샘플링이 안 됐어가지고 에러 때문에 나오는 그런 아티팩트였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제로 요 큐빅 페이스를 DFT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에너지가 상당히 높아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트레이닝 셋에 샘플링 하지 않은 게 시뮬레이션 하는 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정장치가 제가 계속 필요하다고 말한 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트레이닝 셋에 넣어서 해봤을 때 요 상이 안 생기고 이제 쭉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언설턴티도 낮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항상 MLP로 할 때는 뭔가 새로운 게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워낙 긴 스케일에서 하고 큰 스케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 이게 진짜 나온 건지 아니면 에러 때문에 아티팩트로 나오는 건지 그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고 이제 실습을 나머지 시간 동안 할 텐데 일단 한 5분 정도 쉬려고 하는데 완전히 쉬는 시간은 아니고 여러분이 실습 준비를 약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라기보다 실습 준비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마우스가 갑자기 안 되네요. 거기 콜앱 링크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번호를 붙여놨는데 1번이 이제 파이썬 설치거든요. 그래서 한 5분 동안 파이썬 설치 버전인 1번까지 진행해 놓으시면은 그 다음에 5분 후에 제가 이어서 실습 진행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이썬 설치하라고 한 게 콜앱에서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11버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심플NN이 파이썬 3.8에서 9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파이썬 3.8을 먼저 설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느낌표 파이썬으로 하면은 버전이 3.8이거든요. 그래서 요 서버 안에서 느낌표로 하는 파이썬은 3.8인데 그냥 이제 파이썬 코드 쓰면은 11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약간 언밸런스한 게 느낌표로 돌아가는 파이썬은 심플NN을 돌리기 위해 3.8인데 콜앱 안에 파이썬은 지금 3.11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플NN 돌리려고 한 거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서 뭐 혹시 이거 코드 보거나 할 때 이거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실습에서 할 거는 머신러닝 포텐셜 심플NN으로 학습하는 거랑 그 다음에 학습한 결과 가지고 PCA 돌리는 거고요. 혹시 오늘 뭐 빨리 되면 빨리 끝나고 못하면은 중간에 멈출 테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써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심플NN으로 실습을 한 거는 심플NN이 CPU에서도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아직 연구실에 GPU가 없으시더라도 원래 이제 기존에 DFT 돌리던 CPU로도 충분히 돌아가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싶어서 심플NN으로 했고요. 세븐넷이 아니라. 마지막에 PCA 할 때는 이게 코드가 파이썬 8이냐 11이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코드 사용할 때 이 부분 적어놨으니까 조심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가장 보틀렉이 사실 설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설치부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심플NN도 옛날에는 설치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 최근에 이게 최적화가 많이 돼가지고 설치가 좀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 되게 간단한데 그냥 요거 2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GitHub에서 그냥 심플NN 코드 가져오고 그 다음에 pip 인스톨만 하면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 지금 실행해서 심플NN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좀 기다리는데 콜앱에서도 아마 뭐 에러 없이 바로 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콜앱에서 바로 된다는 거는 개인 컴퓨터나 아니면은 뭐 로컬 클러스터에서도 쉽게 이제 설치가 될 거여가지고
가셔서도 아마 이렇게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설치가 될 겁니다.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파이썬 버전이 최신 버전에서 안 돌아가가지고 약간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그 인바이러먼트를 잘 맞춰서 3.9에서 돌려라.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가 금방 될 텐데 네, 좀 시간이 생각보다 걸리네요. 살짝. 네, 됐습니다. 여기 그 설치까지 다 하셨나요? 심플에는 2번까지거든요. 이거 Shift 엔터 눌러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튜토리얼을 할 텐데 그 심플에는 안에 그 튜토리얼 폴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제가 하는 거 아니어도 나중에 그 코드 보면은 사용법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그 우리가 위에서 그 심플NN GitHub를 받고 그 다음에 심플NN 폴더 안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그러면 심플NN 폴더 안에 그 튜토리얼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튜토리얼 폴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튜토리얼 폴더로 들어간 거고요. 그 튜토리얼 중에서도 그 프리프로세스라는 전처리 과정 폴더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그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그런 튜토리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리프로세스 안에서 한번 그 무슨 파일들이 있나 LS를 해보시면은 요 5개의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5개의 파일이 그러니까 4종류의 파일인데 그 심플NN을 돌릴 때 항상 필요한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input.yam 파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하이퍼 파라미터가 적혀 있는 그런 파일이고 paramx는 이제 그 시메트리 펑션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 그런 파일입니다. 그리고 run.py는 이제 실행 파일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수정할 필요가 없고 요거는 수정할 필요가 없고 이 스트럭처 리스트는 이제 트레이닝 셋이 어디 있는지 그 트레이닝 셋 파일에 대한 경로를 지정해주는 그런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 시메트리 펑션에 대한 그 파라미터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거는 이제 약간 어려운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거는 맨 첫 번째 열은 그러니까 레디알이냐 앵귤러냐를 나타내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원소. 그래서 1이면 1번 원소, 0이면 없는 거. 그리고 6.0은 요거는 컷오프고요. 마지막 요 세 줄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디스크립터를 여러 개 쓰기 때문에 각각 디스크립터마다 다 하이퍼 파라미터를 두고 그 요 줄의 개수만큼 이제 그 인풋 팩터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요 입력을 입력해주면은 그 심플NN에서 요거를 읽어서 이제 그 시메트리 펑션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요게 되게 어려운데 사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요게 이제 자주 쓰는 그런 파일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이퍼 파라미터를 매번 새로 설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값 쓰면 되고요. 그게 사실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복사 붙여가거나 약간 수정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인풋 파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인풋 파일을 이제 출력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지금 GPU로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CPU 쓰고 있네요. 이제 CPU로도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 Generate 피처가 그 처음에 그 DFT 데이터를 읽어서 그 머신러닝 포텐셜을 읽을 수 있도록 피처를 만드는 거. 프리프로세스가 이제 그 PCA나 스케일링 같은 거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조금 그 전처리해서 정렬하는 단계. 그다음에 트레인 모드가 트레인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최소한 하이퍼 파라미터만 있는데 그 전체 인풋 보면은 좀 더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그 궁금하신 분은 이제 심플NN 코드에서 전체 이제 인풋 여기에 이제 어떤 항목이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 태그는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지금 먼저 전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 DFT 데이터를 읽고 그 다음에 프리프로세스 하는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하셨나요?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그 스트럭처 리스트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게 이제 그 트레이닝 셋이 어디 있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 전 폴더에 있는 앱이니시오 아웃풋이라는 폴더에 그 아웃카를 읽어서 학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게 이렇게 있고 요거는 절대 경로로도 가능하니까 그 상대 경로로 하면은 좀 복잡하니까 절대 경로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땡땡 10은 여기 있는 아우카를 그 10분의 1을 샘플링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다 샘플링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10번째 스텝마다 골라서 하라는 건데, 저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100분의 1만 샘플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적은 트레이닝 셋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럭처 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바꿔줬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그냥 파이썬 run.py 하면은 이제 심플NN이 돌아가고요. 여러분 Q에 올릴 때도 그냥 Q에 올릴 때 배치 파일에 그냥 이렇게 그 파일만 만들어 둔 다음에 run.py만 그 Q에 올리면은 바로 이제 그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학습이 아니라 이제 그 코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예. 이것도 금방 됐죠. 그래서 이제 프리프로세스 과정이 돌아간 다음에 이제 어떤 파일들이 있나 한번 쭉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새로 생긴 파일들이 많은데,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라는 게 있고요. 데이터는 이제 폴더인데, 이건 파일이 아니라 폴더인데 여기 콜앱에서는 이게 표시가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이제 로그 파일, 이거 로그 파일이고, 그 다음에 PCA랑 스케일링 팩터 같은 게 생겼죠. 그리고 이거는 이게 PCA 화이트닝이나 스케일링에 관련된 그런 수치들이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이제 트레인 리스트랑 발리드 리스트를 자동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폴더를 보면은 데이터가 이제 트레이닝 셋에 대한 그 프리프로세스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인데, 여기 데이터 1부터 데이터 50까지 쭉 파일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아우카에서부터 그 정보를 읽어가지고 데이터 파일이란 형식으로 이제 파이톨치에서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그 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데이터 폴더 안에 우리가 트레이닝 하려는 그런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로그 파일을 보시면은 요건 별거 없는데, 그냥 나중에 쭉 한번 보시면은 여기 뭐 심플NN 로고가 나오고,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한번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링이나 PCA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파일에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야죠.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그 트레이닝 폴더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냥 이것도 Shift 엔터만 누르면 되는데, 네, 그 트레이닝이란 폴더에 들어가는데, 그 프리프로세스에서 나온 파일들을 몇 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4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트레인 리스트랑 밸리드 리스트랑 PCA 스케일 팩터. 그래서 그 트레인 리스트는 그 트레이닝 셋이랑 발리데이션 셋을 어떤 거를 사용할지 나타내는 그런 파일들이고요. PCA랑 스케일 팩터 같은 경우도 그 PCA와 스케일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가져와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거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에폭을 1000에서 에폭을 5로 제가 임의로 바꿨고요. 그래서 여기 토탈 에폭 트레이닝을 하려고 하는데, 토탈 에폭을 보면은 이제 5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이번에 5에폭만 한번 트레이닝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트레인 리스트랑 발리드 리스트를 보면은 요거를 이제 출력을 해봤을 때 다음과 같이 아까 이제 만든 프리프로세스 안에 있는 데이터 폴더 안에 있는 데이터 1.pt 파일을 트레이닝 셋으로 써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리스트가 쭉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데이터 11.pt는 발리데이션 셋으로 써라, 이거를 자동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여기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거를 가져와서 이제 돌리면 되고, 그래서 이제 파일들이 다 갖춰졌으니까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게 돌아가는데, 이것도 금방 끝날 겁니다, 아마. 네, 한 에폭당 한 1초밖에 안 걸리죠. 제가 트레이닝 셋을 줄여놔서 그렇고요. 자, 여기서 로그 파일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트레이닝 정보가 쭉 나옵니다. 이제 에폭이 진행되면서 그 에러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트레이닝 에러, 발리데이션 에러인데, 에너지에 대한 트레이닝 에러, 에너지에 대한 발리데이션 에러, 폴스에 대한 트레이닝 에러, 폴스에 대한 발리데이션 에러 있고, 여기는 이제 스트레스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에폭이 진행될수록 에러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포텐셜을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LS로 해가지고 트레이닝 한 다음에 어떤 파일들이 생성됐나 보시면은 요 체크포인트랑 그 다음에 베스트 모델, 포텐셜 세이브드 베스트 모델, 요게 이제 웨이트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닝된 머신러닝 포텐셜에 대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체크포인트 베스트는 요거는 이 파이톨치에서 읽는 형식으로 이제 심플NN 코드에서 읽는 거고,
요 포텐셜 파일 요거는 램스에서 바로 읽을 수 있도록 변형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램스로 돌릴 때는 그 따로 컴파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심플NN의 매뉴얼이 있으니까 심플NN 매뉴얼 보시고 램스 컴파일 하시고 이렇게 그 트레이닝 한 다음에 저 포텐셜 파일을 가지고 이제 램스에서 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 됩니다. 램스는 좀 복잡해가지고 오늘 튜토리얼에서는 안 할 텐데 나중에 뭐 궁금하신 분 있으면 메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진행을 한 게 그 3-1번이랑 2번을 진행했는데 그 프리프로세스랑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진행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귀찮은 게 그 프리프로세스를 한 번 하고 트레이닝을 해서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2단계로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할 텐데 그 여기서 이제 인풋 파일을 써줄 때 그 원래는 이제 원래 인풋 파일은 위에처럼 이제 generate feature는 false고 preprocess도 false고 train 모델만 true로 돼 있었는데 인풋 파일을 이제 모두 3개를 다 true로 하면은 요 3개를 다 한꺼번에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굳이 이제 preprocess랑 트레이닝을 나누지 않고 자동으로 이제 preprocess 한 다음에 트레이닝 하는 걸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한 번에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요거는 안 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그 중간에 이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러닝 레이트로 쭉 트레이닝을 하다가 그 로스 펑션이 이제 정체됐을 때 그 러닝 레이트를 바꿔가지고 이제 한번 다시 이어서 트레이닝 하고자 할 때 그 쓰는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그 콜앱 보시고 나중에 한번 찬찬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티뉴얼 러닝 같은 경우도 이제 트레이닝 셋을 추가한 다음에 이제 포텐셜도 계속 트레이닝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것도 이제 제가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돌려볼 거는 그 요게 이제 좀 프랙티컬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넣어놨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구조 공간을 PCA로 보는 코드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Shift로 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요 코드에서는 아까 생성한 그런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그 트레인 리스트에서부터 처음 읽어온 다음에 그러니까 트레인 리스트에 있는 구조들에 대한 PCA를 할 건데 그거를 이제 트레인 리스트를 읽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스케일 팩터랑 PCA 그 파일들을 읽어가지고 여기는 그냥 그거를 수치해석적으로 그리는 그 코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구할 때 이거 코드 복붙해가지고 사용하면 되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이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플러스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PCA 분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논문 쓸 때도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직접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 마치겠고요. 저는 항상 이제 뭐 공동연구나 이런 도와드리고 이런 거에 열려있기 때문에 이제 궁금하신 거 항상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뭐라도 이제 질문 주시면은 항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